2003년 6월 18일 오전 7시 42분, 그날 청주의 기온은 16.4도, 습도는 42%였습니다. 피부에 닿는 공기는 서늘했고 대기는 바짝 메말라 작은 마찰음조차 날카롭게 들리던 목요일 저녁이었죠. 당시 사회는 연이은 강력 범죄로 인해 불안감이 감돌았지만 이곳 용암동의 골목은 기이할 정도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른여섯 살의 주부 한수연은 초등학생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엄마 금방 올게라는 짧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 문장은 그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지갑도, 핸드백도, 심지어는 가장 기본적인 통신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완벽한 증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10분 거리에 외출을 나섰던 그녀가 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로 이웃집의 차가운 철제 상자 속에 봉인되어야만 했을까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기록을 남기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12년 10월 4일 목요일 저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기온 16.4도, 습도 42%. 완연한 가을의 건조한 공기가 골목마다 스며들던 저녁 6시 47분, 한수연 씨는 초등학교 4학년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금방 올게. 너 혼자 문 절대 열지 말고. 흰색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 회색 운동화 차림. 핸드백도, 지갑도, 핸드폰도 모두 거실 소파 위에 그대로 두고 한수연 씨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23분, 청주 상당경찰서 112 상황실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내가 집을 나간 지 4시간이 넘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한민수 씨, 당시 38세. 통화 시간 3분 42초 동안 그는 아내, 나갔다, 안 들어온다는 말을 17번 반복했습니다. 숨소리는 거칠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핸드백도 다 놓고 갔어요. 핸드폰도요. 딸한테 금방 온다고 했는데. 이게 벌써? 부인께서 평소에 외출을 자주 하셨습니까? 아니요. 집 근처 슈퍼 가는 것 말고는 거의. 최근 부부 싸움이나 갈등은?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그냥 저녁 먹다가 누가 문 두드려서 나갔는데 상황실 근무자는 즉시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9시 청주 상당경찰서 형사과 박성준 경위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15년 경력, 72건의 실종 사건을 처리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멈춰섰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 놓인 갈색 핸드백. 지퍼를 열자 현금 83,000원,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면허증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는 배터리 73%의 휴대전화. 이거 가출이 아니야. 박성준 경위는 중얼거렸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김치찌개 냄비를 보며 온도계를 꺼냈습니다. 42도. 식어가는 속도를 계산하면 식사 중단 시각은 어제 저녁 6시 30분에서 45분 사이. 김경사, 루미놀 준비해. 예, 경위님. 감식관이 현관부터 거실, 침실, 화장실까지 루미놀 시약을 뿌렸습니다. 100만 배 이석된 혈액도 푸른 형광으로 드러나는 시약. 하지만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폭력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현관문 잠금 장치 확인했습니다. 내부에서 잠긴 상태였고 창문도 모두 정상입니다. 그럼 스스로 문 열고 나간 거네? 박성준 경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 3.2m의 좁은 골목. 양옆으로 빼곡한 주택들. 47리터만 나가면 큰 길과 연결되는 구조. 주변 주민들 전수조사 시작해. 반경 100m 안에 사는 사람들 다. 어제 저녁 6시 반에서 7시 반 사이에 한수연 씨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골목에서 비명이나 다툼 소리 같은 거 들으셨어요?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37가구를 조사했지만 단 한 명도 한수연 씨를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6시 47분, 골목이 가장 분주한 시간대였는데도 골목 입구 슈퍼마켓 주인 김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그 시간엔 손님들이 몰려서 저도 정신없었거든요. 골목까지는 못 봤어요. 맞은편 다가구 주택 1층 박철민 씨. TV 보고 있었어요.
밖은 안 받고 CCTV 영상 다 확보했습니까? 예, 경위님. 용암동 일대 23대 분량입니다. 72시간 치 다 있습니다. 김태형 경사가 어두운 분석실에서 영상을 돌렸습니다. 64만 480 픽셀의 흐릿한 화면. 초당 15프레임. 가장 가까운 CCTV는 골목 입구 슈퍼마켓 앞. 10월 4일 오후 6시 40분부터 7시 10분 사이. 골목 입구 통과한 사람은 총 9명입니다. 여성은 3명인데요. 모두 피해자와 복장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검은색 롱패딩, 두 번째는 빨간 가디건, 세 번째는 청록색 바람막이. 한수연 씨는 흰 반팔이었잖아요. 그럼 골목을 안 빠져나간 건가? 박성준 경위는 모니터를 노려봤습니다. SK텔레콤에서 기지국 데이터 받았습니다. 읽어봐. 마지막 접속 기록이 10월 4일 오후 5시 38분 상당구 제3기지국입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원이 꺼진 건가? 아니면 전파 차단 환경이거나요. SK기술팀 보고서에 따르면 두께 20cm 이상 콘크리트나 금속 차폐 구조물 안에 있으면 신호가 안 잡힌답니다. 박성준 경위는 턱을 쓸었습니다. 지하실, 냉장창고, 금고. 10월 6일 경찰견 2마리가 투입되었습니다. 한수연 씨가 입던 옷가지를 맡긴 셰퍼드가 골목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10m, 20m, 30m, 40m. 코를 땅에 박고 냄새를 추적하던 경찰견이 47m 지점, 골목 17번 가로등 아래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땅바닥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러지? 냄새가 여기서 끊어진 것 같습니다. 박성준 경위가 무릎을 꿇고 아스팔트 바닥을 살폈습니다. 희미한 타이어 자국. 폭이 1.2m, 평행한 두 줄. 차량이 여기 정차했었어. 루미놀 반응은? 없습니다. 혈흔은 검출 안 됩니다. 그럼 폭력 없이 스스로 차에 탔다는 건가? 그날 오후 아동심리 전문가와 함께 한지민 양을 면담했습니다. 10살 소녀는 인형놀이를 하며 천천히 그날 일을 떠올렸습니다. 엄마랑 저녁 먹고 있었어요. 김치찌개요. 응, 그래. 그 다음엔? 누가 문을 똑똑똑 3번 두드렸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잠깐만. 이라고 하고 문 쪽으로 갔어요. 문은 안 열었어요. 문틈으로 밖을 본 것 같아요. 밖에서 누가 말했어? 네. 남자 목소리였어요.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했는데 무슨 말인지는 못 들었어요. 엄마는? 알았어. 금방 갈게.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엄마 금방 올게. 너 혼자 문 절대 열지 말고라고 했어요. 박성준 경위는 녹음기를 멈췄습니다. 남자가 문을 두드렸다. 한수연 씨는 그 사람을 알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딸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지도 않았다. 그럼 누구지? 믿을 수 있는 사람? 이웃, 친척. 실종 신고 후 72시간. 경찰 47명, 소방대 23명, 민간 자원봉사자 112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반경 3km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야산 7곳, 저수지 2곳, 하천 4개 구간, 폐가 18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수연 씨는 증발했습니다. 옷가지 한 조각, 신발 한 짝, 머리카락 한 올도 남기지 않고. 그날 밤 박성준 경위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수첩에 적었습니다. 피해자는 골목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CCTV에 찍히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 안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47m 지점의 차량 흔적. 피해자는 그곳에서 누군가의 차에 탔다. 자발적으로? 비명 없이.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용암동 골목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집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수연 씨 집에서 10m 떨어진 곳. 강지훈의 집이었습니다. 한수연 씨가 사라진 지 이틀째 되던 날. 박성준 경위는 골목 주민들을 한 명씩 재면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수연 씨의 집과 가장 가까운 곳, 골목 건너편 9.7m 거리에 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강지훈. 당시 41세. 독신 남성. 직업은 중고차 매매업.
10월 6일 오전 11시 23분, 박성준 경위가 녹슨 철제 대문 앞에 섰습니다. 2층 건물, 1층은 차고로 사용되고 있었고 안쪽에 낡은 창고가 덧붙여진 구조. 초인종을 누르자 2층 창문이 열렸습니다. 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한수연 씨 실종 건으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 네. 금방 내려갈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대문이 열렸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깨끗하게 면도한 얼굴. 회색 폴로 셔츠에 청바지 차림. 강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형사님. 수연 씨 일로 정말 걱정했어요. 뭐든 물어보세요. 박성준 경위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떨림 없는 시선. 안정적인 호흡. 10월 4일 목요일 저녁 6시 40분에서 7시 10분 사이에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혼자 저녁 먹고 TV 보고 있었어요. 한수연 씨가 집을 나가는 걸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습니다. 제가 2층에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골목에서 특이한 소리나 움직임은?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TV 볼 때는 볼륨을 좀 크게 틀거든요. 귀가 좀 어두워서요. 너무 완벽한 답변이었습니다. 주저함도 불확실함도 없이. 박성준 경위는 15년간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목격자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같은 말을 섞는다는 것을. 혹시 한수연 씨와 친하게 지내셨습니까? 인사 나누는 정도요. 이웃이니까. 가끔 길에서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하는. 박성준 경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쪽을 힐끗 봤습니다. 저기 창고에는 뭐가 있습니까? 차 부품이요. 중고차 일하다 보니 부품들을 보관해 두거든요. 그렇군요. 협조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웃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골목 건너편에 사는 김영숙 씨, 58세. 강신의 창고에서 기계 소리가 늘 들려요. 윙다시 하는 소리요. 처음엔 에어컨인 줄 알았는데 한겨울에도 그 소리가 나더라고요. 한겨울에요? 네, 1월에도 들렸어요. 한 번은 전기세 많이 나오시겠어요? 라고 농담으로 물었더니 냉장고가 좀 오래돼서 소음이 심해요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이웃 박철수 씨, 63세. 강 씨가 밤에 창고를 자주 드나들어요. 새벽에도요? 새벽이요? 네, 새벽 2시, 3시에도. 한 번은 소변 보러 일어났다가 창문 너머로 봤는데 새벽 4시쯤 강 씨가 창고 문을 열고 뭔가 큰 걸 옮기는 것 같더라고요. 냉장고처럼 생긴. 박성준 경위는 수첩에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창고, 냉장고, 한겨울에도 가동, 새벽 출입. 하지만 2012년 당시 이것만으로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의심만으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었고 강지훈에게는 전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지훈은 놀라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2012년 11월, 실종 한 달 후, 강지훈은 한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형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수색에 제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강지훈은 실제로 자원봉사 수색대에 7번이나 참여했습니다. 야산을 뒤지고 저수지를 살피며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한수연 씨를 외쳤습니다. 2013년 2월 14일 실종 132일째. 강지훈은 한민수 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형님, 소주 한잔 하시죠. 혼자 계시면 더 힘드실 것 같아서. 2층 거실. 낡은 소파에 앉은 두 남자. 작은 테이블 위에 소주병과 오징어. 형님, 수연 씨는 분명 어딘가 살아계실 거예요. 강지훈이 소주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건강해야 수연 씨가 돌아왔을 때 반겨줄 수 있잖아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한민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지훈 씨. 이렇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바로 그 순간 그들이 앉은 거실 바로 아래층. 창고 안 김치 냉장고 속에는 한수연 씨의 시신이 영하 18도의 냉기 속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소주잔 부딪히는 소리, 한민수 씨의 흐느끼는 목소리, 그 모든 진동이 천장을 타고 아래로 전해지는 동안 강지훈은 흔들림 없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2013년 추석, 강지훈은 한민수 씨 가족에게 과일 선물을 전했습니다. 2014년 설날, 한지민 양에게 용돈 5만 원을 건넸습니다.
지민아, 공부 열심히 해. 엄마 돌아오시면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지. 골목 주민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연말 김장 담그기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했고, 눈이 오면 골목길 제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새벽 2시 50분 2층 침실 불이 켜집니다. 강지훈이 계단을 내려옵니다. 새벽 2시 55분 창고 문이 열립니다. 삐걱. 녹슨 경첩 소리. 새벽 3시 냉장고 전원을 확인합니다. 디지털 온도계 영하 18도. 정상 작동. 새벽 3시 5분 냉장고 주변을 청소합니다. 비닐 틈새로 흘러나온 액체를 닦아냅니다. 새벽 3시 15분 창고 문이 닫힙니다. 2층으로 복귀. 3년간 1095일.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의식. 담을 맞댄 이웃 최수진 씨는 불면증 환자였습니다. 거의 매일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잠에서 깼고 그때마다 목격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창고 쪽 불빛이 켜져요. 정확히 새벽 3시쯤. 그리고 15분에서 20분 후에 꺼지고. 마치 시계처럼. 한국전력 데이터도 이상했습니다. 2012년 9월 312kW, 2012년 10월 487kW, 2012년 11월 521kW, 2012년 12월 534kW. 실종 사건 이후 전기 사용량이 175kW 급증. 24시간 가동되는 중형 냉장고 한 대의 소비 전력과 정확히 일치. 그리고 2015년까지 3년간 월 평균 520kW를 유지. 독신 남성 평균 250kW의 2배. 2015년 7월 15일. 강지훈이 갑자기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김동현 씨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파시려고요? 사업상. 급히 자금이 필요해서요. 강지훈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1억 2천만 원이면 시세보다 15% 싼 건데. 빨리 팔아야 해요. 빨리. 창고에 있는 물건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강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8월 3일 계약 성사. 잔금일은 8월 20일. 강지훈은 이사 전까지 창고에 그것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8월 12일 밤 11시 골목 CCTV에 강지훈이 포착됩니다. 비닐로 감싼 직육면체를 트럭에 싣으려 하지만 혼자서는 무거워 포기합니다. 다시 창고로 들여놓습니다. 8월 20일 이사 당일. 강지훈은 모든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창고 안쪽 구석에 1998년식 LG 김치냉장고만은 그대로 남겨두고 새 집주인 윤재석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 냉장고 곧 가져갈게요. 언제쯤요? 일주일. 아니, 며칠 안에. 하지만 강지훈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9월 7일 윤재석 씨는 참다 못해 냉장고 플러그를 뽑아버렸습니다. 3년간 영하 18도를 유지하던 냉장고.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0도, 5도, 10도, 15도.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봉인되어 있던 진실도 함께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오후 윤재석 씨는 창고 문을 열다가 코를 막았습니다. 뭐야? 이 냄새? 희미했지만 분명한 악취. 썩은 무언가의 냄새. 그는 창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플러그를 뽑아둔 김치냉장고.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가까이 가자 냄새가 더 진해졌습니다. 윤재석 씨는 냉장고 문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냉장고 문틈 사이로 검붉은 액체가 흘러나와 바닥에 고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전 집주인 강지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냄새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창고뿐만 아니라 마당까지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 혹시 뭐 썩은 거 있어요? 냄새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확인 중인데. 윤재석 씨는 마스크를 쓰고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안쪽에서 막고 있는 것처럼. 왜 안 열리지? 그는 드라이버로 문틈을 벌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틈새로 더 진한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검붉고 끈적한 마치 응고된 피 같은. 윤재석 씨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이게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47분 청주 상당 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신고하려고요.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최근에 이사 온 집인데요. 전 집주인이 냉장고를 놓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 냉장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문틈으로 뭔가 검은 액체가 흘러나와서.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327-1번지입니다. 상황실 근무자가 주소를 듣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용암동 327번지 일대. 3년 전 실종 사건 현장 바로 근처였습니다. 지금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그 냉장고 절대 열지 마십시오. 오전 11시 15분 순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박성준 경위도 함께였습니다. 3년 전 한수연 씨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그 형사. 여기입니다. 윤재석 씨가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박성준 경위가 창고 문을 여는 순간 냄새가 몰려왔습니다. 부패취. 그는 15년 경력 동안 수없이 맡았던 그 냄새를 즉시 알아챘습니다.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모두 밖으로 나가세요. 김경사, 감식반 즉시 호출. 그리고 박성준 경위는 냉장고를 바라봤습니다. 1998년식 LG 김치냉장고. 흰색 외관에 녹이 슬고 모서리는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검붉은 액체가 바닥 콘크리트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국과수도 불러. 지금 당장. 오후 1시 30분 감식반과 국과수 요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흰색 방호복을 입은 감식 요원들이 창고를 봉쇄했습니다. 경위님, 냄새 강도로 봐서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국과수 요원이 말했습니다. 문을 열어도 되겠습니까? 박성준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3년 전 작성한 한수연 씨 실종 사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설마 이 냉장고 안에 2명의 감식요원이 냉장고 양쪽에 섰습니다. 하나는 문 손잡이를 잡고 다른 하나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쪽에서 뭔가 얼어붙어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공구 필요합니다. 지렛대를 가져왔습니다. 감식요원이 문틈에 지렛대를 끼우고 힘을 주었습니다. 딱딱 소리와 함께 얼음이 깨지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쿵.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창고 안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냉장고 안은 얼음과 서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9월 초부터 전원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얼음은 반쯤 녹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보라색 비닐봉지 뭉치가 드러났습니다. 겹겹이 쌓인 비닐. 그 사이로 흘러나온 검붉은 액체가 냉장고 바닥에 고여 있었습니다. 이건. 감식요원이 조심스럽게 비닐 한 겹을 벗겨냈습니다. 그 아래 또 다른 비닐. 투명 비닐, 검은색 비닐, 보라색 비닐. 총 7겹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비닐을 벗겨내는 순간. 사람입니다.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3년간 얼어붙어 있다가 며칠 사이 녹기 시작한 시신. 긴 머리카락, 작은 체구, 여성으로 추정. 박성준 경위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시신의 복장을 확인했습니다. 흰색 반팔 티셔츠, 청바지, 회색 운동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수연 씨. 3년 전 그날 딸에게 엄마 금방 올게라고 말하고 집을 나섰던 그 여성. 핸드백도, 지갑도, 핸드폰도 모두 두고 간 그 여성. 골목 47m 지점에서 흔적이 끊어진 그 여성. 그녀는 3년간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9.7m 떨어진 이웃집 창고. 남편과 딸이 매일 밤 잠든 곳에서 불과 10m도 안 되는 거리. 그녀의 남편을 위로하며 술잔을 기울이던 강지훈의 발밑. 바로 그곳에. 경위님, 이거. 감식요원이 시신을 감싼 비닐 테이프를 가리켰습니다. 투명 테이프 위에 선명한 지문이 찍혀 있었습니다. 채취 가능합니다. 영하 18도에서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태가 매우 양호합니다. 박성준 경위는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용암동 골목. 3년 전과 똑같은 풍경.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한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민수 씨이십니까? 네, 그런데 저 박성준 경위입니다. 3년 전 무인 실종 사건 담당했던. 전화 너머로 한민수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부인을 찾았습니다. 긴 침묵.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남자의 무너지는 울음소리였습니다. 9월 12일 오후 3시, 창고는 임시 감식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이현수 박사가 도착했습니다. 사망 추정 시기는? 박성준 경위가 물었습니다. 일단 육안으로 봐서는 최소 2년 이상입니다. 하지만 영하 18도에서 냉동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이현수 박사는 냉장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온도계를 꺼내 내부를 측정했습니다. 현재 온도는 섭씨 8도. 전원이 꺼진 지 며칠 됐다고 했죠? 9월 7일에 플러그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럼 5일간 서서히 해동된 겁니다. 다행히 완전히 녹지는 않았네요. 이현수 박사는 시신 주변을 촬영하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냉동 보존. 이건 의도적입니다. 범인이 시신을 장기간 은폐하려는 명확한 의지가 있었어요. 오후 4시 20분, 시신을 냉장고에서 꺼내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4명의 감시교원이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무게가 상당합니다. 아직 얼음이 많이 남아있어서 시신을 검은색 비닐 시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현수 박사가 무릎을 꿇고 1차 검안을 시작했습니다. 외상은 없습니다. 최소한 외부에서 보이는 타박상이나 자상은 없어요. 그럼 사인은? 목 부위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냉동 상태에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부검실로 옮겨서 해동 후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박성준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대조는 언제 가능합니까? 시신 상태가 양호하면 48시간 이내 가능합니다. 다행히 냉동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DNA 손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오후 5시, 냉장고 내부 정밀 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시교원 최민호가 냉장고 바닥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확대경을 들고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경위님, 여기 섬유 발견했습니다. 냉장고 바닥 모서리, 플라스틱 틈새에 끼어있는 미세한 섬유. 길이 약 0.5mm.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색상은 흰색. 아니, 연한 베이지색입니다. 면 재질로 추정됩니다.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채취해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또 뭔가 있습니다. 냉장고 뒷벽, 서리가 녹아내린 자리에서 머리카락 한 올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이 약 15cm, 검은색. 피해자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모낭이 붙어 있습니다. DNA 추출 가능합니다. 감시교원이 계속 탐색했습니다. 냉장고 문 안쪽, 고무 패킹 부분. 지문 있습니다. 선명합니다. 지문 채취 키트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분말을 뿌리자 문 손잡이와 고무 패킹 여러 곳에서 지문이 드러났습니다. 총 12개 지문 채취 가능합니다. 상태 매우 양호. 오후 6시 30분, 냉장고 외부 감식으로 넘어갔습니다. 루미놀 준비. 불을 껐습니다. 창고 안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감시교원이 루미놀 시약을 냉장고 외벽에 뿌렸습니다. 순간 푸른 형광이 번졌습니다. 혈흔 반응 양성입니다. 냉장고 옆면 하단부, 가로 30cm, 세로 20cm, 범위에서 희미한 혈흔 흔적이 발광했습니다. 이건 시신을 넣는 과정에서 묻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준 경위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샘플 채취해서 DNA 대조하세요. 예, 경위님. 9월 13일 일요일 오전 국과수 부검실. 이현수 박사가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박성준 경위도 참관했습니다. 시신은 여성, 추정 나이 30대 중반에서 후반. 신장 161cm, 체중은. 냉동 상태라 정확한 측정이 어렵지만 생전 약 52kg으로 추정됩니다. 부검의가 목 부위를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설골 골절 확인됩니다. 전형적인 교살 흔적입니다. 교살이요? 네. 손으로 목을 조른 흔적입니다. 설골은 목 안쪽 작은 뼈인데 강한 압력이 가해지면 부러집니다.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됩니다. 이현수 박사는 계속 기록했습니다. 외부 손상은 거의 없습니다.
방어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급습당했거나 저항할 틈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 DNA 대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과수 유전자분석실 김성호 연구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경위님, DNA 대조 결과 나왔습니다. 말씀하세요. 시신에서 채취한 DNA와 유족이 제공한 한수연 씨의 개인 물품에서 채취한 DNA가 99.99% 일치합니다. 동일인으로 확정됩니다. 박성준 경위는 눈을 감았습니다. 냉장고에서 발견된 머리카락도 피해자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요? 냉장고 문 손잡이와 비닐 테이프에서 채취한 지문 12개 중 9개가 동일인의 것입니다. 지문 데이터베이스 대조 결과. 김성호 연구관이 잠시 멈췄습니다. 강지훈, 주민등록번호 710317-1. 3년 전 실종 당시 용암동 327-1 거주자. 이 사람 것입니다. 박성준 경위는 3년 전 파일을 펼쳤습니다. 강지훈과의 첫 면담 기록. 집에 있었습니다. 혼자 저녁 먹고 TV 보고 있었어요. 한수연 씨가 집을 나가는 걸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습니다.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했던 그 답변들. 떨림 없던 그 시선. 위로하던 그 미소. 박성준 경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경사. 예, 경위님. 강지훈 현 소재 파악. 즉시 체포영장 청구 준비. 알겠습니다. 9월 14일 오후 4시 청주지방법원. 피의자 강지훈에 대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판사가 증거 목록을 검토했습니다. 냉장고 내부에서 발견된 지문 9개, 비닐 테이프 지문 3개, 모두 피해자 강지훈과 일치. 혈흔 DNA도 피해자 한수연과 일치. 피의자는 현재 도주 중. 판사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합니다. 박성준 경위는 용암동 골목을 다시 찾았습니다. 한수연 씨의 집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날 그녀가 엄마 금방 올게라고 말하고 나섰던 그 문. 그는 골목 건너편을 바라봤습니다. 강지훈의 집. 아니, 이제는 윤재석 씨의 집. 창고 입구에는 여전히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었습니다. 9.7m. 너무나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너무나. 박성준 경위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전국의 강지훈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그는 닫힌 현관문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전 9시 국과수 섬유분석실. 이 섬유 정확히 뭡니까? 박성준 경위가 물었습니다. 섬유분석 전문가 송미래 연구사가 현미경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면 100% 섬유입니다. 길이 0.47mm. 색상은 연한 베이지, 정확히는 팬톤 컬러 12-0000 TPX 화이트 스완에 가깝습니다. 그게 중요한 정보입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색상과 직조 방식은. 송미래 연구사가 컴퓨터 화면을 돌렸습니다.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국내에서 판매된 여성용 반팔 티셔츠 제품과 일치합니다. 특히 대형마트 PB 상품에서 많이 사용된 원단이에요. 박성준 경위는 3년 전 증거품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수연 씨의 옷장에서 찍은 사진. 흰색과 베이지색 계열의 반팔 티셔츠들. 피해자가 실종 당일 입었던 옷과 동일한 재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정할 수 있습니까? 유족에게 피해자가 입던 유사 의류를 제공받으면 정밀 대조 가능합니다. 같은 시각, 수사본부. 강지훈 소재 파악됐습니까? 휴대전화는 8월 20일 이후 꺼진 상태입니다. 마지막 기지국 접속은 대전광역시 서구 일대입니다. 김태영 경사가 보고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8월 22일 대전 유성구 주유소에서 마지막 결제 53,000원. 그 이후로는 사용 내역이 없습니다. 현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군. 박성준 경위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청주에서 대전까지 약 100km. 대전 경찰에 협조 요청했습니까? 예, 수배 전단 배포했고 CCTV 추적팀도 가동했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 오후 3시 한민수 씨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형사님,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의 눈은 3일 밤을 새운 듯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한수연 씨가 평소 입던 옷 중에
흰색이나 베이지색 반팔 티셔츠 있습니까? 네. 집에 몇 벌 있습니다. 하나만 가져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학수사에 필요합니다. 한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사님, 그 사람. 강지훈이요. 저희 집에 몇 번이나 왔었어요. 제 아내가 사라진 후에도 술을 마시면서 저를 위로했어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습니까? 박성준 경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 수연 씨는 분명 어딘가 살아계실 거예요. 3년 전 강지훈이 했던 그 말을 하던 순간 그의 발밑 창고에는 한수연 씨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반드시 잡겠습니다. 박성준 경위가 말했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 오전 섬유대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합니다. 냉장고에서 발견된 섬유와 피해자 소유 티셔츠의 섬유가 현미경 수준에서 100% 일치합니다. 직조 방식, 염색 방법, 섬유 굵기 모두 동일합니다. 송미래 연구사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건 결정적 물증입니다. 피해자가 그 냉장고 안에 있었다는 직접적 증거예요. 9월 18일 금요일 밤 11시 47분. 대전 서부경찰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청주상당서 박성준 경위님이십니까? 맞습니다. 강지훈 발견했습니다. 유성구 복명동 원룸촌에서 체포했습니다. 박성준 경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즉시 이동하겠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 새벽 1시 30분 대전 서부경찰서 조사실. 강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3년 전 그 깔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길게 자란 머리, 덥수룩한 수염, 초췌한 얼굴. 박성준 경위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강지훈 씨. 강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한수연 씨 실종 사건으로 제가 댁을 방문했을 때. 기억 안 납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죠? 수연 씨 일로 정말 걱정했어요. 뭐든 물어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강지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9월 12일 당신 집 창고에서 김치 냉장고가 발견됐습니다. 그 안에 한수연 씨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냉장고 문 손잡이에서 당신 지문이 9개 나왔습니다. 시신을 감싼 비닐 테이프에서도 당신 지문 3개가 더 나왔습니다. 강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 냉장고니까 당연히 제 지문이. 그 냉장고 안에 0.47mm 길이의 섬유가 있었습니다. 한수연 씨가 실종 당일 입었던 티셔츠와 동일한 섬유입니다. 박성준 경위는 증거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늘어놓았습니다. DNA 대조 결과 시신은 한수연 씨로 확정됐습니다. 사인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 설골 골절이 확인됐습니다. 강지훈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당신은 3년간 한수연 씨의 시신을 당신 집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영하 18도로. 그리고 그 시신 바로 위거실에서 한수연 씨의 남편과 술을 마셨습니다. 맞습니까? 침묵. 8월 20일 이사를 갔습니다. 왜 냉장고를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강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거워서. 3년간 매일 새벽 3시에 창고에 가서 그 냉장고를 확인했던 사람이? 강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당신이 3년간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창고를 드나든 것, 냉장고 온도를 확인한 것, 전기 사용량이 급증한 것,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박성준 경위는 의자를 당겨 강지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제 말할 시간입니다. 2012년 10월 4일 저녁 한수연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강지훈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하세요. 긴 침묵 끝에 강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조사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녁 때 수연 씨 집에 갔어요. 돈을 빌리려고.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데 수연 씨가 거절했어요. 계속 거절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그냥. 강지훈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목을 조른 겁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수연 씨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박성준 경위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패닉 상태였어요. 어떡하지? 그때 제 트럭이 밖에 있었어요. 수연 씨를 트럭에 싣고 집으로 왔어요. 47리터 지점에 차를 댔습니까? 네. 그리고 창고로 옮겼습니까? 네. 냉장고에 넣었어요. 냉장고에 넣으면 시간이 멈출 것 같아서. 박성준 경위는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3년간 당신은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어요. 감옥 가는 게.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새벽 4시 20분 조사가 끝났습니다. 박성준 경위는 조사실을 나와 복도 창문 앞에 섰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3년 1095일 한수연 씨의 가족이 그녀를 기다린 시간. 강지훈이 거짓으로 살아온 시간.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한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한민수 씨이십니까? 박성준입니다. 강지훈을 체포했습니다. 자백받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것은 긴 한숨이었습니다. 9월 20일 일요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 프로파일러 최영희 경감이 강지훈의 진술 녹취록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발적 범행.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해서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책임 회피 진술입니다. 박성준 경위가 물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첫째, 범행 시각입니다. 저녁 6시 47분. 피해자가 딸과 저녁 식사 중이던 시간에 돈을 빌리러 간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최영희 경감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둘째, 피해자 딸의 진술을 보십시오. 남자가 문을 똑똑똑 3번 두드렸다. 엄마가 문틈으로 밖을 봤다.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했다.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이 왜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까? 그럼 뭐라고 말한 겁니까? 아마도 잠깐 나와보세요. 같은 말이었을 겁니다. 급한 일이 있는 척.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한 겁니다. 9월 21일 월요일 강지훈의 과거 이력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강지훈의 중고차 매매 사업 실적 조회했습니다. 김태형 경사가 보고했습니다. 2012년 9월까지는 월 평균 3건에서 5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경영난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건가? 적어도 재무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성준 경위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강지훈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 확보 가능합니까? 3년 전 기록은 시도해보겠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SK텔레콤에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강지훈의 위치 기록입니다. 김태형 경사가 지도 위에 점들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합니다. 평일 낮 12시에서 1시 사이 강지훈의 휴대전화가 자주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지도 위의 점. 한수연 씨 집에서 300m 떨어진 슈퍼마켓 앞. 빈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주 3회에서 4회입니다. 체류 시간은 20분에서 40분. 그 시간에 한수연 씨는 뭘 했을까요? 실종 당시 조사 기록을 보면 한수연 씨는 매일 낮 12시 30분쯤 딸 학교 급식 도우미로 가셨다고 합니다. 박성준 경위는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지훈이 한수연 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9월 23일 수요일 이후 추가 조사. 골목 입구 세탁소 주인 이경숙 씨가 증언했습니다. 강 씨가 가끔 세탁소에 왔었어요. 그런데 이상했던 게 세탁물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성거렸어요. 언제였습니까? 낮 12시쯤요. 항상 그 시간대였어요. 그리고 창밖을 자꾸 봤어요. 뭘 보고 있었습니까? 글쎄요. 골목 쪽을? 한수연 씨가 딸 학교 가려고 나오는 시간이었는데. 또 다른 이웃 문구점 주인 정혜진 씨. 한수연 씨가 장 보러 나올 때 강 씨가 자주 마주쳤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자주요. 9월 24일 목요일 심리검사 결과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전문의 한준석 박사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강지훈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입니까? 첫째, 공감 능력의 현저한 결여. 3년간 피해자 가족을 기만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한준석 박사는 계속했습니다. 둘째, 피상적 매력. 이웃들은 강지훈을 착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특징입니다. 사이코패스입니까? 의학적으로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부르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이코패스와 유사합니다. 셋째, 병적 거짓말. 강지훈은 자신의 범행을 3년간 완벽히 숨겼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2차 신문. 박성준 경위가 다시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강지훈 씨, 한수연 씨와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이웃이요. 그냥 이웃. 2012년 5월부터 15월까지 당신은 주 3회 이상 한수연 씨 집 근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입니까? 강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우연히 주 3회씩 5개월간 반복됩니까? 박성준 경위는 거짓말 탐지기를 가리켰습니다. 폴리그래프 검사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저는 변호사와 좋습니다. 그럼 제가 말하겠습니다. 박성준 경위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당신은 한수연 씨를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생활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언제 집을 나서고 언제 돌아오는지, 남편이 언제 출근하고 딸이 언제 학교에 가는지. 강지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월 4일 저녁, 당신은 계획적으로 한수연 씨를 불러냈습니다. 돈을 빌리러 간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를 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의 소유욕이 거부당했을 때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맞습니까? 침묵. 골목 47m 지점에 이미 트럭을 대기시켜놨습니다. 시신을 옮길 준비를 한 겁니다. 이게 우발적 범행입니까? 강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을 조르는 동안 당신은 뭘 생각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거짓말입니다. 박성준 경위는 책상을 쳤습니다. 당신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목을 몇 분간 조르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설골이 부러진다는 것을. 한수연 씨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덮쳤습니다. 맞습니까? 강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수연 씨가 좋았어요. 마침내 진실이 나왔습니다. 좋아했으면 왜 죽였습니까? 제 마음을 거절했으니까요.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번도 절 사람으로 봐주지 않았어요. 항상 그냥 이웃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죽인 겁니까? 가질 수 없으면 아무도 가질 수 없게. 박성준 경위는 녹음기를 껐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 최영희 경감의 최종 프로파일링 보고서. 피의자 강지훈은 전형적인 소유형 살인범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 집착이 거부당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케이스입니다. 3년간 시신을 보관한 것은 지배욕의 연장입니다. 살아서는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었던 피해자를 죽어서라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병적 집착입니다. 최영희 경감은 덧붙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3년간 일상생활을 유지한 점입니다. 정상적 인간이라면 불가능합니다. 이는 강지훈에게 피해자가 인간이 아니라 물건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박성준 경위는 용암동 골목을 다시 찾았습니다. 한수연 씨의 집 앞에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는 골목 건너편 강지훈의 집을 바라봤습니다. 9.7m.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가장 위험한 사람. 매일 미소로 인사하던 가면 뒤에 괴물.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15년 11월 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 강지훈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기자들, 주민들, 그리고 한수연 씨의 유족. 오전 10시 정각,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강지훈, 앞으로 나오십시오. 수갑을 찬 강지훈이 법정에 섰습니다. 3년 전 그 깔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구부정한 어깨. 피고인은 2012년 10월 4일 피해자 한수연을 살해하고 시신을 자택 창고 냉장고에 3년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 공소사실을 낭독하십시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2012년 5월경부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관찰하며 스토킹 행위를 해왔습니다. 피해자의 생활 패턴을 파악했고 남편과 딸의 부재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증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에 따르면 5개월간 주 3회 이상 피해자 집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이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의 증거입니다. 2012년 10월 4일 저녁 6시 47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외부로 유인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10세 딸과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급한 일이 있다며 피해자를 골목으로 불러냈고, 검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골목 47m 지점에 미리 대기시킨 트럭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부검 결과 설골 골절이 확인되었으며 사인은 질식사입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고인은 시신을 자택 창고로 옮겨 김치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 1915일간 영하 18도로 보관했습니다. 매일 새벽 3시 피고인은 냉장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악질적인 것은 검사가 한민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과 술을 마셨습니다.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딸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착한 이웃으로 행세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된 위장이었습니다.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우발적 사고였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러 갔고, 이해 있습니다. 검사가 외쳤습니다. 피고인의 2012년 중고차 매매 사업 실적을 보면 경영난 징후가 전혀 없습니다. 월 평균 3건에서 5건의 거래가 있었고 통장 잔액도 충분했습니다. 재판장이 변호인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인, 이에 대한 반박은? 변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필요했던 금액은 개인 빚이었습니다. 개인 빚 관련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증거가 없다면 인정할 수 없습니다. 11월 10일 2차 공판. 증인으로 박성준 경위가 출석했습니다. 증인은 2012년 10월 5일 피고인을 처음 조사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피고인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침착했고 답변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박성준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긴장하거나 당황할 상황인데 피고인은 마치 준비된 대답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웃들을 조사했습니까? 네, 37가구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이웃들의 평가는? 대부분 착한 사람, 친절한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이웃은 새벽에 창고를 자주 드나든다, 기계 소리가 계속 난다고 증언했습니다. 11월 17일 3차 공판. 한민수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는? 이웃이었습니다. 아내가 실종된 후에는 한민수 씨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피고인이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술도 같이 마시고 딸에게 용돈도 주고. 그때 피고인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민수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사람 집 창고 바로 밑에 제 아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수연 씨는 분명 살아계실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를 완전히 속였습니다. 3년간 재판장이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12월 1일 최종 변론. 검사가 마지막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악의적인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5개월간 피해자를 스토킹했습니다. 범행 당일 트럭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시신을 3년간 냉동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피해자의 가족을 기만했습니다. 검사는 강지훈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유하고 싶은 물건이었습니다. 가질 수 없으면 없애버리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잔혹성을 깊이 인지하시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의 최종 변론은 짧았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강지훈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12월 15일 선고 공판.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지훈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혹합니다. 5개월간 피해자를 관찰하며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를 교묘하게 유인해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 3년간 시신을 자택에 보관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한 것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피해자의 유족을 기만하며 위로자를 가장한 행위는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재판장은 강지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강지훈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한민수 씨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결 후 법정 밖. 박성준 경위가 한민수 씨 옆에 섰습니다. 이제 끝났습니까? 한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끝났습니다. 그럼 제 아내는 이제 편히 쉴 수 있을까요? 박성준 경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민수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이제 좀 쉬어. 이제 괜찮아. 3년 만에 돌아온 아내에게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016년 1월 20일 용암동 골목. 한수연 씨가 살던 집 앞에 작은 추모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웃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국화꽃과 향초, 그리고 한수연 씨의 사진 한 장. 사진 속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박성준 경위가 그 앞에 섰습니다. 그는 흰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3년. 아니, 정확히는 3년 2개월 11일. 한수연 씨를 찾는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2016년 2월, 한지민 양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심리상담센터 이수진 상담사가 그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때? 괜찮아요. 한지민 양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끔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금방 올게라고. 이수진 상담사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금방 오려고 했을 거야. 그런데 그 아저씨가 막았죠. 한지민 양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강지훈 아저씨. 저한테 용돈도 주고 웃어주던 그 아저씨. 그 사람이 엄마를 바로 옆집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왜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을까요? 이수진 상담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용암동 골목은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서로를 그냥 이웃으로만 대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입구 슈퍼마켓 주인 김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웃들이 며칠 안 보이면 전화해봐요. 안부 물어보고. 예전엔 그냥 신경 안 썼는데. 세탁소 주인 이경숙 씨. 한수연 씨 일 이후로 골목에 낯선 사람이 서성이면 바로 눈에 띄어요. 예전엔 무관심했는데 이제는 다들 주의 깊게 봐요. 다가구 주택 1층 박철민 씨. 3년간 그 여자분이 바로 옆집에 계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졌더라면. 죄책감은 골목 전체를 감쌌습니다. 2016년 3월 박성준 경위는 청주상당경찰서 회의실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주제는 실종사건 초동 수사의 중요성. 한수연 씨 사건에서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젊은 경찰관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가장 가까운 이웃에 대한 철저한 조사. 강지훈은 9.7m 거리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한 번 면담했지만 깊이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박성준 경위는 3년 전 파일을 펼쳤습니다. 둘째, 주변 이웃들의 사소한 증언. 새벽에 창고를 드나든다. 기계 소리가 난다. 당시에는 이것들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전기 사용량 같은 간접 증거. 만약 우리가 강지훈의 전기 사용 패턴을 조사했더라면 10월부터 급증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한 경찰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경위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심하세요. 너무 완벽한 답변, 너무 협조적인 태도, 너무 차분한 반응.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6년 5월, 한민수 씨는 딸과 함께 한수연 씨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한지민 양이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학교 잘 다니고 있어. 친구들도 생겼어. 아빠도 요즘 좀 나아지셨어. 한민수 씨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3년간 바로 옆에 있었는데 몰랐어. 그 사람이 술 마시자고 할 때마다 나는 고마워했어. 위로받는다고 생각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 발밑에 당신이 있었는데 나는 웃으며 술잔을 받았어. 한지민 양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지민아, 엄마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고.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라고. 한민수 씨는 딸을 안았습니다. 2016년 10월 4일, 한수연 씨 사망 사주기. 용암동 골목의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약 50명. 추모식을 위해서였습니다. 골목 이장 최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수연 씨를 기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관심을 반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수연 씨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금방 올게라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3년간 그녀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바로 옆집 1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는데도. 최수진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웃이란 단순히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를 지켜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묵념이 이어졌습니다. 2017년 3월, 강지훈 항소심.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무기징역. 강지훈은 교도소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하루 23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교도관 기록에 따르면 그는 매일 새벽 3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3년간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확인할 냉장고는 없었습니다. 2018년 봄, 박성준 경위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그는 용암동 골목을 다시 찾았습니다. 강지훈의 집은 이미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3층짜리 다세대 주택. 젊은 부부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것입니다. 박성준 경위는 한수연 씨의 집 앞에 섰습니다. 이곳도 새 주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형사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민 양이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지민이구나. 여기 오실 줄 알았어요. 한지민 양은 국화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드릴 거예요. 오늘 엄마 생일이거든요. 그랬구나.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빈 집을 바라봤습니다. 형사님, 그때 더 빨리 찾을 수 있었을까요? 박성준 경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야 했는데. 형사님 덕분에 엄마를 찾았잖아요. 3년 늦었지만 그래도 찾았잖아요. 한지민 양이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2018년 10월 4일, 한수연 씨 6주기. 용암동 골목 입구에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이웃을 지킵시다. 작은 관심이 생명을 구합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한수연 씨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성준 전 경위가 그 앞에 섰습니다. 옆에는 한민수 씨와 한지민 양. 엄마, 우리 모두 엄마 잊지 않을게. 한지민 양이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바람. 6년 전 그날과 똑같은. 하지만 이제 이 골목은 달랐습니다. 주민들은 서로에게 인사했습니다. 며칠 안 보이는 이웃에게 전화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성이면 주의 깊게 봤습니다. 한수연 씨의 죽음은 이 골목을 바꿔놓았습니다. 박성준 전 경위는 마지막으로 골목을 걸었습니다. 47m. 한수연 씨의 흔적이 끊어진 그 지점. 시청자 여러분.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의 옆집 문 너머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로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한수연 씨의 3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다음 한수연 씨는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옆집 이웃에게 인사했습니까? 당신은 오늘 주변의 작은 변화를 눈치챘습니까? 이웃이란 단순히 옆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